시대예보라는 책입니다. 책을 시대예보라는 이름을 썼는데 이분이 원래 마인드 마이너라고 시대의 흐름을 빅데이터로 읽는 분이시고 시대에 관심이 어디 있구나를 계속 얘기하시는, 최근에 시대가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 책을 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시대의 흐름에 대비하는 법. 그래서 첫 번째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개인은 시대를 초월할 수 없다. 관상이란 영화에 보면은 네. 김래경이라는 주인공이 마지막에 엄청난 명언을 얘기하거든요. 혹시 뭘 얘기하려는지 기억하시는다니까? 파도. 맞아요. 그거 딱 그 얘기. 내가 파도만 봤다. 바람을 봤어야 되는데 큰 그 풍파를 겪었을 때 그때를 회상하며 내가 그때 파도만 봤구나 하는 회환이 들어가 있는 문장이잖아요. 그 말이. 이 얘기가 결국은 시대의 큰 흐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파도를 탈지 바람을 보고 파도를 타야 되는데 바다의 흐름만 보면은 그거를 제대로 탈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들어있는 게 아닌가. 개인은 시대를 초월할 수 없다라는 문장을 딱 들었을 때 이거 진짜 맞는 말 같다.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랑 빌 게이츠가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들이 어느 시대의 흐름에 있었냐 인 거죠. 맞아. 컴퓨터가 흥하던 시대에 그걸 어려서부터 갖고 논 차고에서 갖고 맞아요. 놀았다는 공통적인 과거 경험이 있는 거죠. 시작하던 그 시기에 거기서 그걸 갖고 놀았느냐가 이 사람들이 현재 글로벌 시총 1, 2를 다투는 기업에 수장이 되어 있고 그 언저리에 있던 사람들이 거기 직원으로 가 있고 거기에서 소외되어 있던 우리는 쓰고 있죠. 그냥 사용자로 남아있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흐름을 어떻게 탈 거냐. 우리가 이 시대예보라는 책을 메인으로 해서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고 거기 한번 대비해보자라는 취지로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보자. 송기령 작가님이 읽은 사람들로부터 되게 다른 반응을 들었대요. 한쪽에서는 이거 지금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기에는 너무 먼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느낌이다. 한편에서는 이게 무슨 시대 예보냐 붕괴지. 그렇다라면 여기에서 누가 시대의 흐름을 탈 것이냐는 거죠. 번외로 이런 사람도 있었대요. 요즘 젊은이들 참 부럽다. 송기령 작가님은 시대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세대 얘기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네. 네. 이 시대에 당신도 속해 있으니 이 시대를 타세요라고 얘기를 한 건데 요즘 젊은이들 부럽다로 받아들였다는 이미 거예요. 포기하셨네 그분은. 그렇지. 네. 기존의 생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뭔지는 이따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예고까지. 이 책에서 되게 재밌었던 문장 중에 하나가 왜 옛날만 후회하고 지금은 함부로 살까? 나이 들어서 멋있어지는 게 아니고 멋있는 사람이 나이가 든 거다. 맞아. 그래서 되게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가 현행화였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흐름을 타는 거랑 굉장히 맞닿은 단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흐름에 따라서 내가 현행화하지 않으면 아까 그분처럼 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지. 그런 문장도 있거든요. 누가 탁월한 사람이냐? 나를 매일 신인의 자리에 올려놓는 사람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시대를 보려면 맥락적 사고를 한다고 기피님도 말씀을 하시는데 이 시대가 어떻게 왔는지를 봐야 우리가 그런 배경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를 알게 되고 그럼 어떤 생각은 우리가 깨고 현행화를 위해서 어떻게 생각을 바꿔야 되는구나를 읽어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시대를 지나왔는지를 먼저 좀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어떤 시대를 살았냐? 첫 번째는 선발의 시대. 선발의 시대라는 거를 대변하는 단어는 뭐냐면 기업공채. 빠르게 산업이 발전하는 우리나라는 특히나 한강의 기적.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성장이 됐냐면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을 한 거죠. 다 같이 우리 잘 먹고 잘 살자로 크다 보니까 파이를 키우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개인의 파이를 나누는 거는 약간 그리고 어떤 걸 또 경험했냐면 우리나라가 대기업 중심으로 이렇게 커서 대기업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IMF가 오고 나니까 대기업도 망하더라를 경험한 거죠. 맞아요. 그때부터 이제 안정적인 게 최고니까 그래서 공무원 바람 막 불고. 그런데 공무원 갔더니 그 사람들이 이제 가보니까 월급이 생각보다 너무 없는 거야. 공무원도 아니더라. 우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근데 이제 이런 모든 얘기들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어.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시뮬레이션 과잉이라고 얘기하는데 모든 정보는 인터넷에 다 올라와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해서 선택을 못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큰 흐름으로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대기업이 선발을 하고 공기업도 선발을 하고 공무원도 선발을 하니까 선택지는 뭐냐면 어떻게 선발될 건지에 대한 자격을 갖춰야 돼. 그러니까 선발의 시대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격이에요.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에 맞는 자격에 갖춰야 되죠. 그쵸.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경쟁이 너무 과열돼. 책에 굉장히 좋은 문장이 써 있었는데 그대로 읽어드리면 상호 경쟁의 인플레이션이 격화되면 우리의 시간과 열정의 가치는 폭락합니다. 전 이걸 경험했거든요. 제가 직장을 30에 취업했잖아요. 대학 석사 박사도 아니고 학사 주제에 10년을 다니고 그 사이에 이제 직장을 두 군데를 다니는 경험이 있었고 머울도 갔다 오고 이렇게 하면서 20대를 보내고 취업한 이후에 저의 20대를 저주했던 거죠. 그때 왜 그랬을까? 매 순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지만 빨리 졸업하고 취업이나 할 걸. 내가 뭐 한다고 그 시간에 그러고 있었나? 라고 지난 날을 부정하는 데 이르더라고요.
예, 이게 정확하게 시간과 열정이 가치가 폭락하는 경험을 제가 한 거죠.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다 보니까 거기에 맞지 않는 짓을 한 나는 쓸데없는 짓 하고 다닌 거야. 어른들이 하는 말이 갑자기 생각났어. 뭐요? 쓸데없는 짓 하고 하고 다니. 네, 그러니까 다닌다면서. 쓸데기 없는 짓을 하고 다닌 맞아. 거죠. 근데 쓸데없는 짓이 재밌는데. 그렇죠. 쓸데없는 짓이 재미는데 쓸데없는 짓을 하면 안 되는 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슬픈 게 성인들한테 뭐 좋아해 물어봤을 때 모르는 거예요. 왜냐? 아. 해본 적이 있어야 내가 쓸데없는 짓을 하면서 어떤 게 나한테 의미 있고 즐겁는가를 모르니까 맞아. 나다움을 찾기 어려운 이유가 거기에 있죠. 그거 생각할 시간에 문제 하나로 더 풀었어야 되거든요. 그 과열된 경쟁 속에서 격화된 경쟁 인플레이션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들의 기준에 맞는 걸 했어야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시대에 보여서는 이게 지금까지의 일이지 앞으로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하나 염두에 두고 갈게요. 그럼 두 번째로 여기서 주목해볼 만한 또 다른 하나는 뭐냐 하면 연좌제입니다. 연대 책임이죠. 자신의 의지로 연결된 대등한 네트워크가 연대예요. 그 연좌는 뭐냐? 책에서 설명하는 게 누군가의 불안에 의해 강제된 속박의 네트워크가 연좌인 거예요. 연좌에서 어떤 게 욕먹는 일이냐? 지밖에 몰라. 직장에서 우리가 같이 이제 일을 했어. 우리나라에는 슬프게도 칼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왜 정시퇴근을 내가 일이 끝나는데도 못하냐? 연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고생했는데 김 과장이 이렇게 우리 조직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응원이라도 하고 나머지 있어줘 얘가 더 열심히 할 거 아니냐. 이런 연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대는 그걸 못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그걸 왜 못 받아들이냐? 얘가 개념이 없고 지밖에 모르는 싸가지 없는 친구여서 그게 아니란 얘기를 이제 책에서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조금 이따 할 거고요. 또 어떤 연좌가 있냐 하면 가족에서 부모님을 부양해야 되는 연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어머니를 부양하는데 동생은 신경도 안 써. 그럼 이제 쟤는 지밖에 몰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럼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 구조적 변화는 거스를 수 없다. 이거를 전제하고 이야기할 거예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변화 때문에 개인이 그렇게 바뀐 거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할 건데 지금 형제가 몇 명 있으시죠? 각자? 전 남동생 하나. 저는 셋. 3남매, 2남매? 저도 2남매. 그러면 부모님의 형제는 어떻게 되시죠? 6남매. 저희- 7. 저도 저희 장모님이 9자매세요. 구자매. 9자매. 그럼 저희 집 상황은 어땠냐면 친가 쪽이 5남매, 외가 쪽이 6남매. 저희 부모님 세대는 지금 자녀 몇 분 있으시죠? 하나요. 네, 저도 하나. 음. 그럼 제 자녀 세대는 하나가 당연하겠죠. 그러면은 부양해야 될 책임, 그 부양의 짐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저희 부모님 세대 때는 6, 7명이 나눠졌어. 두 분 부양을. 저희 세대는 두 분 계시면 둘이서 저희 자녀는 한 명이 두 분을 모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게 구조적으로 예전에 부양 당연했던 걸 계속해서 보면 얘한테는 부담이 훨씬 커졌는데 이게 맞냐는 거죠. 기존의 관점대로 야 부모님 당연히 모셔야지 너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말이 돼? 라고 얘기하기에는 이제 가족이라 하더라도 연좌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 이게 이제 핵개인의 시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가족 단위로 핵 가족의 의미로 얘기했다면 이제는 가족 내에서도 이제 진짜 개인으로 봐야 된다. 동의하시나요? 완전 네. 동의하죠. 네, 요런 맥락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조직의 문제 다시 또 얘기하자면 조직의 문제는 어떤 게 있냐면 예전에는 이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선후배 관계가 되게 중요했고 지금은 이제 평생 직장 개념은 사라진 지 오래됐고 네. 이직이 너무 당연해져 버렸고 선배 후배 개념도 사실은 언제 안 보게 될지 몰라. 이게 일단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제 AI 등장과 관련이 있는데 AI가 등장하면서 뭐가 몰락했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하나는 전문성 그리고 하나는 경험이에요. 전문성이라는 건 어떻게 벽을 치냐 하면 전문 용어로 벽을 친대요.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언어로 벽을 쳐서 전문성이 없으면 여기서 하는 언어를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 우리가 법조계 용어나 의료 용어나 이런 거를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옛날 그래서 의사들의 건의는 이 필기체 못 알아보는 라틴어. 네, 네. 필체에서 온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벽을 쳤는데 지금 시대는 AI가 그 부분을 아주 친절하게 파고든대요. 그래서 전문성은 더 이상 벽을 칠 수 없게 됐어요. 선배들이 가지고 있고 나는 아직 갖추지 못한 전문성들이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게 됐다라는 게 첫 번째가 있고 또 하나는 경험의 몰락이라는 거는 시대가 너무 빨리 바뀌니까 선배의 경험이 이제는 맞지 않는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맞아요. 내가 경험해봤는데라고 시작하는 선배의 말은 믿고 거른다는 라떼. 거예요. 꼰대죠. 라떼라고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쵸. 전문성도 AI가 경험 대신 AI의 지식이 그러니까 이 빅데이터를 읽고 주는 정보가 더 유리해지다 보니까 선배의 존재가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오래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선배라고 해서 나한테 도움될 만한 것도 안 갖고 있는 거야. 이 사람 도움되는 거 뭐예요? 여기에서 누구 라인이냐
라인 탄력으로 이제 도움이 되겠지. 아, 중요하네요. 네. 라인 탄력으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라인은 언제까지 유지될까? 이게 또 하나의 문제. AI가 가지고 있는 이제 또 이게 없어지는 문제가 있는데 혼자 얻을 수 있는 성과의 총량은 늘어났고 조직에 헌신해서 얻을 수 있는 성과의 총량은 줄어들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혼자 얻을 수 있는 성과의 총량이 왜 늘었죠?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우리의 비서들이 늘었죠.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회사에서 개인이 기존의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으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났어.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팀장님들의 이제 반란이 일어났는데 뭐 궁지에 몰렸나 보다. 반란까지 하시고. 네, 궁지에 몰린 거죠. 왜냐하면 기존의 조직이 이제 나이가 선배여서 이 사람들은 되는데 얘네들이 내 말을 안 들어. 내 경험이나 내 전문성이 얘한테 아무 쓸모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대등한 관계가 돼버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저 퇴근하겠습니다. 먼저 가? 왜요? 아니 그냥 물어본 거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상황이. 그렇잖아요. 내가 뭔데 대등한 관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배들이 어떤 일이 생겼냐면 윗사람들은 나한테 야근 안 하면 안 되는 일을 줘. 얘들은 자기 일 끝났다고 가. 그럼 선배가 그때부터 어떻게 됐을까? 울며 겨자 먹기로 AI를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떤 일이 생기냐? 얘들이 필요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실무를 나 혼자 다 해. 왜냐하면 얘들이 할 일을 AI한테 시키면 되는 것들을 발견했거든. 이런 엄청난 또 하나의 큰 흐름이 생긴 거죠. 네, 그러니까 신입은 진짜 필요 없어지고 맞아요. 가르칠 이유는 없다 이제. 그래서 주니어들만 뽑는 시대가 돼버린 건 이제 모두가 알고 있을 테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채용이 아닌 영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맞아. 공개 채용은 이제 진짜 없어졌고 맞아요. 공채하는 데 없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제 또래 부모들이 자기 아이를 뭔가 길 안내를 하잖아요. 졸업했는데 취업을 못하고 있는데 옛날 생각처럼 대기업 공채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의 이 얘기대로 시대에 대비되지 않으면 그 관점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행화되었으면 뭘 해야 되냐는 거죠. 그 얘기를 이제 지금부터 할 건데 네. 어떻게 해서 살아날 수 있냐. 생존법. 현행화라는 단어도 굉장히 큰 키워드인데 제가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키워드로 가져온 거는 자립입니다. 자립. 시대일보라는 책의 부제가 첫 번째는 핵개인의 시대고요. 두 번째는 호명사회잖아요. 네. 호명사회라는 건 일단 예전에는 명함을 내밀고 난 어디 다니는 누구다였는데 이제는 그거 떼고 이름만 있는 사회란 얘기를 하는 게 호명사회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독립적인 나로 살아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디에 부서에 누구 차장님 이게 아니라 네. 그냥 제이콥님. 네. 이 송기룡 박사도 송기룡 어디에 원래 부사장이었는데 맞아요. 본인도 역시 그런 사람으로 개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시는데 독립적인 나로 살아가야 된다. 독립적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직을 떼고 결국 자립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결론적인 키워드예요. 앞으로 우리가 시대의 흐름에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립해야 돼. 그 자립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몇 가지 얘기를 좀 해보자면요. 네. 첫 번째는 일자리. 자립한 사람의 일자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AI가 뭘 대체하냐라고 했을 때 전문성을 대체한다. 그러니까 AI가 대체하는 전문성이라는 게 뭐냐를 봐야 되는데 정말 무섭게도 매뉴얼화가 잘 돼 있는 걸수록 대체되기 쉬워요. 매뉴얼화 돼 있는 걸 AI가 하면 되거든요. 맞아요. 어디가 매뉴얼을 잘했냐? 대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대기업 인원들은 이제 대체가 멀지 않았겠는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보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언어의 장벽을 쳤던 것들. 그런 것들도 다 기록을 엄청 남겨놨거든. 법적인 그런 것들 대신 써주거나 작게는 뭐 계약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AI가 다 써줘요. 그럼 이제 의료에서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 사람에 대한 감성적 터치 안 하는 의사는 이제 현행화되지 못하는 의사가 되겠죠. AI가 대체하는 기존의 전문성이라는 게 이런 거다. 그러니까 일자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전문성으로는 살아남기 어렵다. 그리고 AI가 뭘 높여놨냐? 생산성을 엄청 높여놨어. 아까 얘기했던 우리 팀장님들이 반란이 가능한 정도로 실무를 다 할 수 있게 되었어. 혼자서 해요. 저만 해도 지금 혼자서 굉장히 많은 일을 맞아요. AI가 없었다면 아마 영상을 한 주에 2개, 쇼폼 10개, 뭐 이게 이 와중에 제가 매일 나가는 뉴스레터가 있고 주3회 나가는 뉴스레터 또 따로 있어요. 그게 대단하신 것 같아 정말. 그러니까 컨텐츠 발행 양만 해도 지금 이만한데 매일 2시간씩 책 읽고 있죠. 글 쓰고 있죠. 근데 제가 애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애 어린이집 가 있는 시간 외에는 등원시키고 하원해서 엄마 올 때까지 놀아주는 거 제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동시에 하고 있어. AI 없었으면 이거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그러면은 내가 조직에 어디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라는 건 이제 점차 그러니까 맞아요. 전문성을 갖고 증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것도 대체되고 대기업에서의 필요한 일자리도 줄어들 거기 때문에 그럼 난 어디서 일하지? 자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립이란 관점에서 이 흐름을 보자면 첫 번째는 일자리는 이제 네. 일자리라는 개념 자체는 아마 사라지지 않겠냐라는 큰 흐름이 있고요. 그럼
그러면은 자립을 성공한 사람들이 이제 일당백을 하는 개인들이 있겠죠. 그럼 그들은 어떻게 일을 할까? 일단 혼자 일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미 저는 그쪽에 와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 이 사람들은 이 얘기가 이제 시대 그냥. 중간대로 보였겠죠. 그치. 이 사람들의 가장 도드라진 공통적 특징이 뭐냐면 일단 일을 내가 다 하는데 더 큰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 개인들끼리 협업을 시작해요. 그러니까는 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가 예전에는 큰 조직 안에서 여러 인력들이 모여가지고 협업을 통해서 뭔가를 해냈기 때문에 조직이라는 게 필요했는데 이제는 개인이 협업으로서 큰 일이 도모돼서 해결되고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일당백을 해내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 연대를 하기 시작하는 거는 이제 더 큰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자립하지 않으면 이런 더 큰 일을 도모하거나 이런 거는 이제 조직의 일부로서는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자립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전에 제가 선발 얘기했는데 선발이 없어지면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아야 되느냐 선언의 시대라는 얘기를 이제 그러니까 기존의 선발 기준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국내 영업할 건데 저는 영어 점수가 있어야 돼요. 과열된 경쟁 속에 유의미하지 않은 지표들까지 들이대야 평가가 되니까. 그치. 그러니까 진짜 이제 과열 경쟁, 쓸데없는 이 사람의 관심과 앞으로의 미래나 이런 거에 도움되지 않을 만한 거에다가 집중을 해야 되는 하기 싫은 일을 했어야 됐는데 이제는 선발이 끝났어. 네. 그럼 그때부터의 평가 기준은 뭐야? 각 개인의 취향에 걸려 있다는 거죠. 그럼 나는 뭘 해야 돼? 선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뭘 하겠다. 그리고 놀라운 건 이제 이런 거죠. 취향이 더 존중될 수밖에 없는 건 기존의 개인의 취향이 무시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맞닿아 있는데 대량 생산을 하고 그걸 팔아치우던 시대에서는 개인의 취향을 디테일하게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싸고 찾는 사람도 안 많고 뭐 이랬는데 AI는 이제 개인의 취향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맛을 봤어 내가. 근데 개인의 취향이 무시된 서비스를 쓸까냐는 거죠. 그치. 그건 안 되지. 네, 한 번 맛을 보면 못 돌아오는 거예요. 맞아요. 앞으로 그렇다면 모두 개인은 내 취향에 맞는 거를 원할 텐데 그 취향은 다 너무 다르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취향을 인정받기 위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내가 일단 선언하고 날조할 수 없는 시간의 축적 이거를 쌓아야 된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이제 전 정권부터 이번 정권까지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또 학력 위조잖아요. 날조될 수 있다는 걸 경험한 거야. 맞아. 이 사회가. 그래서 공정성의 키워드가 이렇게 큰 사회에서 날조된 게 굉장히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또 사람들이 저게 무슨 의미야 막 이렇게 부정하고 싶을 텐데 마침 어떻게 할 수 있냐? 선언하고 아카이빙한 거는 날조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러면은 자립을 한 사람이 선언을 하고 나서 해야 되는 건 뭘까? 자신만의 서사인 거죠. 고객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내 목표와 철학에 공감하는 나와 비슷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책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내 고객이라는 사람은 나랑 취향이 같은 사람이란 얘기인 거죠. 브랜드라는 것도 결국에는 철학, 히스토리, 개성 뭐 이런 것들을 갖춰야 브랜드가 되는 건데 내가 여기다 서사를 쌓잖아요? 이게 다 생겨요. 그러니까 브랜딩이 돼버리는 거죠. 자립한 개인은 아카이빙하지 않으면 증명할 길이 없으니 시간의 축적이 필요하다는 전제 가운데 그걸 어디다가 아카이빙하면 인정을 받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냐? 내가 뭐가 관심 있어라고 했을 때 주변에 관심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마치 제가 책을 매일 2시간씩 봐야지라고 하면 제 주변에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되게 특이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희귀하고 근데 SNS상에 올리기 시작해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네. 내 로케이션을 초월한 비슷한 사람들 많이 발견할 수 있게 됐고 내가 아무리 희귀한 거라도 거기에다가 시간을 쌓으면 일단 고유성이 확보돼요. 근데 고유성이 확보되는 가운데 비슷하게 추구한 사람들도 있어. 그럼 그 사람들이 모이겠죠. 이 고유성이 생기는 가운데 시간의 축적을 계속해서 쌓다 보면 여기서 생기는 게 뭐냐? 이 자신만의 서사 가운데 생기는 건 진정성. 고유성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진정성은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진정성이라는 단어의 속성은 뭐냐면 내가 주장하는 게 나 여기 진정성 있어가 아니라 타인의 평가가 들어가야 돼. 이게 진정성인 거죠. 남들 봤을 때 야 진짜 진정성 있다. 그게 어디서 오냐? 축적된 시간에서 온다는 거죠.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일자리라는 개념은 언제 없을지 몰라. 자립된 사람들이 서로 협업을 통해 큰 일들은 도모하게 되어 있어. 큰 조직이라는 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 그럼 난 어떻게 돼? 자립해야 돼. 자립하려면 어떻게 되는데? 희귀한 곳에 가서 선언하고 시간의 축적을 쌓아서 고유성을 만들고 꾸준히 하면 진정성을 인정해 줄 거야. 이젠 앞으로 날조될 수 있는 증이 아니라 너의 그 시간들이 증명되어 있는 아카이빙된 자료들이 인정하게 해줄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립된 개인은 지금 뭘 해야 될까요? 아카이빙 해야 돼요. SNS 나는 어려우면 이제 아카이빙 안 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은 가장 큰 맥락은 이 자신만의 서사였어요. 진정성이라는 키워드. 제 멘토님도 올해의 키워드를 진정성으로 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굉장히 잘 될 거라고. 이 전체 내용을 이제 갈무리하자면 한 단어로 딱 얘기하자면 결국은 나다움이다. 호명사회에서 나오는 키워드 중 하나가 호오인데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구분.
그래서 좋아하는 거를 하란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걸 해라. 거기에다 축적된 시간을 쌓아라. 그러면은 너가 아무리 희귀했어도 고유성이 생기고 그거를 꾸준히 하다 보면은 진정성을 느낀 사람들은 올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다움이라는 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인 거죠. 그럼 나다움을 찾는 건 어떻게 해야 되냐? 저한테 네. 네네네. 나다움을 찾는 거에 대한 클래스를 이제 매주 수요일 밤 9시에 라방을 통해서 하고 있고 미리 단톡방에 와 계신 분들은 줌으로 초대해서 슬라이드 같이 보면서 화면으로 이제 네. 강의처럼 해드리고 있는 거를 지난주에 시작했습니다. 나다움이 이제는 필수인 시대가 됐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서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아마 시대를 대비하는 사람이 되겠죠. 아마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여기까지 들었을 리도 없지만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듣게 됐다면 네. 개소리하고 그러다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시대가 진짜 도래했을 때는 대비는 되게 어려울 수 있다. 음. 자, 앞설 것이냐 뒤처질 것이냐 선택하세요. 글